네, 시작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작년 중요 해상도 판례 한 7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 첫 번째는 영국법에 따른 이제 항해 용선자의 확정입니다. 화주와 피고 1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자기가 운항할 배가 없기 때문에 피고 2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는 또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2 선주에게 선박 연료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선박 연료유 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피고 2가 이제 이 화주에 대해서 운송을 해주고 운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보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2가 화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운임에 대해서 내가 그 채권을 이제 압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계약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피고인이 화주의 대리인으로 기능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화주와 선주 사이에 이런 항해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피고인이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2와 항해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은 이 선주가 화주에 대해서 운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고의 그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주와 피고 2 사이에 운송계약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피고 1이 대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주의 대리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마침 그런 이제 항해 용선 계약의 픽스드 노트에 가니까 고객 계정란에 화주를 위하여 피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서명란에는 용선자를 위하여 피고 1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주를 위하여 피고 1이라는 말은 화주의 대리인이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요 고객 계정란 요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이제 원고의 주장이 성립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에서는 뭐 영국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 대리권 수여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기 스스로가 계약의 당사자가 됐던 것이다 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법에 따른 이제 항해 두 번째 전기용선자의 연료유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한 상계. 이건 이제 한진해운 사건에서 나타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이 그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2016년 9월 1일 날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는 한진해운에게 엑스선박을 정기 용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날 엑스선박에 대해서 용선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에서 해지일까지 약 50일 동안의 용선료 등 공익채권을 가진 그 선주가 관리인에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관리인은 선박에 남아 있었던 그 기름 채권을 이제 계약세 부속세 근거해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넘겨줄 때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남아 있으면 선주가 그것을 정산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금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를 하려고 한 거죠. 용선료 공익채권하고 선박연료유 그 채권을 이제 상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 33조가 있습니다만 이 33조가 이제 한진해운의 관리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선주는 반선 시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 연료율을 인수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면은 용선자가 선박을 반선할 때 선주에게 그 시점과 뭐 시간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도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요 33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정상적인 절차에서의 인도와 반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될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선박 연료 정산 채권을 한진해운이 관리인이 갖지 못한다라고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선주가 청구했던 그런 공익 채권, 운임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좁은 수로의 정의입니다. 좁은 수로라는 것은 이제 수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선박이 항해할 때 항로의 오른쪽에 붙여서 항해해야 되는 그런 수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수 수역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폭이 0.5마일, 약 한 700m,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박이 이제 충돌을 했고 어떤 한 배의 그 항해사에게는 2개월 이제 업무 정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에다가 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수로가 이제 좁은 수로로 판단된다면은 선박의 크기나 항행 방향 이것들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수로의 가항 수역 폭이 0.5마일인데 과거의 대부분이 이런 넓이를 갖는 그런 해역을 이제 좁은 수로로 판단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실무상 그 선박이 이렇게 회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박 길이의 8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2배라면 16배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따라서 C 정도의 배 길이 두 척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0.5마일이라는 것이 이제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좁은 수로는 이제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좁은 수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만 해두면은 법적 안정성이 주어질 텐데 작은 배들이 두 척이 만났을 때 큰 배 두 척이 만났을 때 하고는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전고등법원은 한번 좁은 수로로 정해졌다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 척이 만났을 때 그 큰 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본 뭐 8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박의 길이 8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좁은 수로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입출항료의 의미인데요. 인천항만공사가 이제 원고 이제 화주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그 항만시설 사용료에는 정박지와 항로 사용료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항만법이나 인천 그러니까 항만공사법에 이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고시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들어서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항만의 주된 기능은 선박이 항만 내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하고 항만 내에서 화물을 적양하는 데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즉 선박이 항만 내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하는 데 대해서는 선박 입출항료를 부과하고 항만 내에서 화물을 적양하는 데는 화물 입출항료를 부담을 시키는데
선박은 주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로를 사용하는데 항로의 정비는 결국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 확보, 선박이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화물 적재 톤수에 따라 안전 수심 유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준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화물을 양할 목적으로 항로를 사용할 때는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도 함께 편익을 누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 화물 입출항요에 화물 입출항요에 그런 그 정박지나 항로를 사용하는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예인 방식으로 인한 가망 능력 기른데 이제 예인선을 예인하는 가운데 그 준비가 부족해서 이제 예인선이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선박 보험입니다만 이제 기간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법은 영국법이었는데 예인하다가 이제 예인 그 부선이 이제 침몰을 하게 됐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자는 그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에 기간 그 보험 규정을 들면서 보험자가 면책이라고 했습니다. 제 39조 5항에 가면은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이 가망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하였다면은 보험자는 가망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예인 방식이 겨울철 항해에 적합하지 않아서 가망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 결여 사항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또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보험자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화증권의 이제 유효성의 문제입니다.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해서 판결을 보기 어려운데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의 중국의 수출자가 이제 중개업자인 C에게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이 C가 다시 태국의 K에게 물건을 다시 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된 이제 사건입니다. 중국의 수출자가 H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H는 이제 그 중개업체 C에게 그 가는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자가 선화증권을 수령하고 C에게 선화증권을 넘겼거든요. 근데 C가 선화증권을 내가 소지하면서 태국의 C와의 정산을 위해서 이제 그 이제 어떤 자에게 제2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선화증권에는 태국의 K가 그 수화인이 되는 그런 선화증권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선화증권을 가지고 태국의 K가 이제 운송물을 이제 자기가 찾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운송물에 이제 손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태국의 K가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태국의 K가 선화증권 소지이지 않습니까? 제2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대위한 보험자가 피고에게 그런 선화증권상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고 운송계약에 기해서 작성되는 유인증권이기 때문에 상법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유효한 선화증권의 성립 조건을 삼고 있는데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하는 선화증권은 무효다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H 운송인이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싣고서는 계속해서 이 태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선화증권을 내가 C가 손에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와 요 B고는 운송물을 내가 직접 수령한 적이 없는 거죠. B고는 육상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 화물은 H가 지금 수령해서 선화증권을 발행했고 계속 태국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 B고가 발행한 선화증권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화증권과 관련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스위치 선화증권이 이제 발행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선화증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P고 K가 손해를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해서는 이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됨으로써 P가 가지게 되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태국의 K가 P고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태국의 K는 H 운송인에게도 그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침몰선 인양 비용의 이 처리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돌 사고가 났는데 어떤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선박의 과실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것을 난파물을 이제 건져 올리는 비용이 있다면은, 만약에 100단위가 들었다면 70단위는 가해 선박에게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수심도 깊었기 때문에 그런 제거 명령을 받은 그런 피해 선박의 선주가 배를 건지지 않고 있다가 가해 선박에게 내가 이걸 건질 테니까 미리 너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만큼의 그 이제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이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심에서는 이게 선체 인양 비용 청구 이거 받아 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경우에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일 경우에 이런 그 구상이 그 장래 그 손해에 대한 그런 청구가 가능한데,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에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이제 오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제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이라든지 이행 필요성이 또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이 경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제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또 행정명령이 유효해야 되는데 행정명령이 또 취소될 여지도 있는데 왜 고등법원은 이걸 검토하지 않고 그 원고 성소 판결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이 원심을 파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더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예, 오늘은 7개 대법원 2020년 해상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